안녕하세요. 달빛 지식방입니다. 하루의 소음이 가라앉고 생각도 천천히 느려지는 순간입니다. 편안한 호흡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대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사건이 아니라 끝나지 않은 선택과 정리되지 않은 분노가 시간을 따라 쌓이며 이어진 결과였습니다. 전장의 함성 너머에는 우리가 숫자로만 기억해왔던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선택의 순간들이 고요히 남아있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그 흐름을 천천히 따라가며 전쟁이 남긴 흔적과 변화의 방향을 잔잔한 호흡으로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의 첫 장을 천천히 열어보겠습니다. (1)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유.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은 끝났습니다. 유럽 전역에 울려 퍼지던 포성은 멎었고 사람들은 비로소 전쟁이 끝났다고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총성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안도보다 깊은 피로와 분노,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전쟁이 만들어낸 상처는 어떤 방식으로도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패전국이 된 독일 제국의 상황은 종전 이후 더욱 불안정해졌습니다. 독일은 전쟁의 책임을 온전히 떠안았고 국가는 정치적으로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전후 독일을 이끌게 된 체제는 바이마르 공화국이라 불린 새로운 공화정이었습니다. 이 체제는 민주주의를 표방했지만 출발부터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패전의 책임, 막대한 배상금, 영토 상실, 그리고 국민적 자존심의 붕괴가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1919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은 독일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독일은 군사력을 제한받았고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배상 의무를 떠안았습니다. 이 조약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삼은 장치였지만 독일인들에게는 처벌과 굴욕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시기 독일의 거리에서는 패배에 대한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화폐 가치는 무너졌고 생활 필수품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국가가 자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감각이 사회 전반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혼란은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 직후 유럽 전체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대서양을 건너 전 세계로 번져 나갔습니다. 산업은 멈췄고 무역은 급감했으며 실업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독일은 이 경제 위기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외국 자본에 의존하던 경제 구조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사회는 다시 한번 극단적인 암불안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체제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사람들은 더 이상 복잡한 해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적과 단순한 해답을 제시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시대는 언제나 강한 말과 단순한 약속을 가진 인물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극단적인 사상과 민족주의, 권위주의적 정치 세력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독일만이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쟁과 경제 위기는 사람들을 점점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패전의 분노, 불완전한 평화, 경제적 붕괴, 그리고 정치적 실패가 시간을 두고 차곡차곡 쌓인 결과였습니다. 1918년 이후의 세계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이미 다음 전쟁을 향한 조건들이 하나씩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그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지만 역사는 이미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안한 시대의 중심에서 한 인물이 점점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곧 제2차 세계대전의 상징이 되게 됩니다. 히틀러와 독일의 선택.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은 하나의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혼란은 언제 끝나는가? 그리고 누가 이 혼란을 끝낼 수 있는가? 바이마르 공화국은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출발했지만 국가를 안정시키기에는 지나치게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정당은 수없이 분열되었고 연정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정치는 협상보다 대립에 가까웠고 국민은 국가가 위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점점 분명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거리에서는 좌우 이념이 충돌했고 전쟁에서 돌아온 병사들은 패배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분노를 쌓아갔습니다. 국가가는 존재했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는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복잡한 설명을 듣기보다 명확한 결단을 원하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길게 분석하는 정치보다 누군가 책임을 지고 질서를 회복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인물이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독일 사회에 편입된 정치인, 독일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그는 기존 정치 엘리트와 다른 경로를 거쳐 성장한 인물이었고 전쟁의 패배를 개인의 경험으로 체화한 인물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연설은 정책 제안이라기보다 감정의 조직에 가까웠습니다. 독일은 피해자라는 주장, 패배의 책임은 내부의 적에게 있다는 설명, 그리고 국가를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약속. 이 단순한 구조는 혼란에 지친 사회에 빠르게 스며들었습니다. 1923년 히틀러는 뮌헨에서 권력을 향한 성급한 시도를 감행합니다. 독일 남부에 위치한 이 도시에서 벌어진 무력 쿠데타는 실패로 끝났고 히틀러는 체포되어 수감됩니다. 이 사건은 그의 정치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수감 생활은 그를 침묵시키기보다 정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실패를 통해 폭력이 아닌 제도를 통해서도 권력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후 그는 선거와 법, 합법이라는 언어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수감 이후 정리된 그의 사상은 민족주의, 반유대주의, 그리고 영토 확장이라는 방향으로 굳어졌습니다. 이 사상은 점차 하나의 정치 서사로 포장되어 대중 앞에 반복적으로 제시됩니다. 1929년 대공황은 독일 사회를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실업자는 급증했고 경제는 급속히 위축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나치당은 급진적인 세력이 아니라 대안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극단적이었지만 적어도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사회는 위험한 선택이라도 아무 선택도 하지 않는 상태보다 낫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치당은 선거를 통해 세력을 확장했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국가 권력의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폭력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겉으로는 제도의 외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점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1933년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로 임명됩니다. 이 순간은 혁명도 쿠데타도 아니었습니다.
절차상 합법적인 선택이었고 바로 그 점이 이 결정의 위험성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얻은 이후 히틀러는 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국회 의사당 화재 사건을 계기로 비상조치가 시행되었고 자유와 권리는 빠르게 제한되었습니다. 반대 세력은 제거되었고 국가는 하나의 목소리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재편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히틀러는 언제나 국가의 안정, 질서 회복, 국민의 선택이라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언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결정처럼 들렸습니다. 결국 독일 사회는 혼란을 끝내기 위해 강한 권력을 받아들이는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은 국내 질서를 회복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고 곧 국경 너머를 향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독일은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전쟁을 필요로 하는 국가로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시작, 폴란드 침공. 독일이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체제로 바뀌어가는 동안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그 변화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독일은 조약을 어기고 있었지만 그 행보는 하나하나가 결정적인 선을 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세계는 그 움직임을 위험하게 보면서도 다시 전쟁으로 향하는 선택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은 먼저 군비를 늘렸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으로 제한되었던 군대는 이름과 형태를 바꾸어 재편되었고 공군과 기갑부대는 조용히 확장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는 경고보다는 타협을 택했습니다. 1936년 독일군은 라인란트 지역으로 진군합니다. 이 지역은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완충지대였고 조약에 따라 비무장 상태로 유지되어야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은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히틀러에게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국제사회는 아직 그를 막을 준비가 되어야 있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이후 독일의 행보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1938년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병합합니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통합이라는 명분이 내세워졌고 국경은 거의 저항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럽의 지도는 다시 한번 바뀌었지만 이번에도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 지역을 요구합니다. 중부 유럽에 위치한 이 국가는 독일과 동유럽을 잇는 중요한 지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영토 양보를 허용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 결정은 평화를 위한 선택으로 포장되었지만 사실상 또 한 번의 후퇴였습니다. 히틀러는 이 과정을 통해 확신을 얻게 됩니다. 강하게 밀어붙이면 세계는 결국 물러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전쟁으로 가는 길은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1939년 여름, 유럽의 긴장은 임계점에 도달합니다. 독일의 시선은 이제 폴란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과 소련 사이에 놓인 국가로 동유럽의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게 이 지역은 동쪽으로 팽창하기 위한 관문이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독일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소련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이 조약은 이념적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결합이었지만 전략적으로는 명확했습니다. 서로를 잠시 무시함으로써 각자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간을 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39년 9월 독일군은 폴란드 국경을 넘습니다. 전쟁은 선언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기갑 부대와 공군이 동시에 움직였고 빠른 속도로 전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새로운 전쟁 방식은 전격전이라 불리게 됩니다. 폴란드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압도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만에 주요 도시들이 함락되었고 정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고디어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진입하며 폴란드는 양쪽에서 압박을 받게 됩니다. 이 침공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지금까지의 타협은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그 순간 제2차 세계대전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언은 즉각적인 전면전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쌓여온 선택들이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규모와 속도로 세계를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유럽의 붕괴와 점령, 폴란드가 무너진 뒤 유럽은 짧은 침묵 속에 들어갔습니다. 전쟁은 시작되었지만 서부 전선에서는 당장 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적을 불안하게 바라보았고 그 사이 독일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40년 봄, 독일은 서유럽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선은 독일 서쪽 국경을 넘어 베네룩스 지역으로 빠르게 확장되었습니다. 북해와 프랑스 북부 평원을 잇는 길목에 위치한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첫 목표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갑부대와 공군을 결합한 전격전은 방어선을 정면으로 두드리기보다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깊숙이 파고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연합군은 제1차 세계대전의 기억에 기반해 방어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틈은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독일군은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신속히 돌파했고 프랑스군과 영국 원정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선은 순식간에 무너졌고 병력은 북쪽으로 밀려났습니다. 덩케르크에는 후퇴한 병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군함과 민간 선박이 동원되어 병사들을 영국 본토로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연합군은 최소한의 전력을 보존하려 했습니다. 전쟁은 패배로 끝나지 않았고 다음 국면으로 이어질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파리는 점령되었고 정부는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940년 여름, 프랑스는 항복을 선택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여겨졌던 국가가 불과 몇 주 만에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패배는 유럽 전체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독일은 이제 대륙 대부분을 장악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왕국의 지도자 무솔리니는 이 흐름에 합류하기로 결정했고 전쟁은 더욱 넓은 범위로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히틀러의 시선은 영국으로 향합니다. 영국은 대륙에서 밀려났지만 섬나라라는 지리적 조건 덕분에 아직 점령되지 않은 유일한 강대국이었습니다. 1940년, 독일은 영국 본토를 향한 공습을 시작합니다. 영국 남부 해안과 런던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연이어 공격을 받아놨습니다. 전투는 하늘에서 벌어졌고 이 싸움은 곧 영국 본토 항공전으로 불리게 됩니다. 독일은 공군력을 앞세워 영국의 방공망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영국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레이더 체계와 전투기 조종사들의 집중 방어는 독일의 계산을 흔들었습니다. 히틀러는 결국 본토 상륙 계획을 보류하게 됩니다. 점령지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독일군이 물러간 자리에 질서가 들어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점령은 곧 재통제와 공포를 의미했고 유럽 곳곳에서 저항 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동유럽 그리고 발칸 지역에서는 비밀 조직과 파르티잔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정면 전투가 아니라 정보 수집과 교란, 은밀한 공격을 택했습니다. 점령된 유럽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지만 그 내부에서는 끊임없는 긴장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쟁은 단순한 국가 간 충돌을 넘어 점령과 저항, 통제와 반발이
공존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유럽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지배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이제 더 넓은 지역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붕괴는 끝이 아니라 전쟁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유럽 대륙이 무너져가는 동안 전쟁은 이미 다른 방향에서도 자라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유럽에서 시작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다른 형태의 전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대륙으로 세력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서쪽, 중국 대륙의 동부 연안을 따라 펼쳐진 지역에서 일본은 군사 행동을 확대해 왔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섬나라였던 일본은 대륙의 자원과 시장을 필요로 했고 그 필요는 점점 군사적 선택으로 이어졌습니다. 1937년 일본은 중국과의 전면전에 돌입합니다. 전쟁은 빠르게 격화되었고 민간인 피해는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은 처음에는 별개의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두 전쟁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과 일본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싸우고 있었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북아메리카 대륙 동쪽 해안에 위치한 미국은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도 공식적으로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물자와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직접 전쟁에 뛰어들지 않으면서도 산업력을 통해 전쟁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선택은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여론과 세계 질서에 개입해야 한다는 판단 사이의 절충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에서는 이 균형이 오래 유지되지 못합니다. 일본 제국은 동남아시아로 세력을 확대하며 자원 확보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미국은 일본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했고 특히 석유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조치는 일본에게 중대한 선택을 강요했습니다. 자원이 끊기면 전쟁 수행 자체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 지도부는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941년 12월 태평양 중앙부에 위치한 미국의 주요 해군 기지 하와이 제도의 진주만이 공격을 받습니다. 이 기습은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한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전투는 짧았지만 충격은 컸고 미국 사회는 깊은 분노와 결속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공격 이후 미국은 공식적으로 참전합니다. 전쟁은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넘어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아우르는 진정한 세계전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미국의 참전은 전쟁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한정된 전선의 충돌이 아니라 산업과 자원, 생산 인력과 동원의 경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장과 항구, 철도와 조선소가 전쟁의 또 다른 전장이 되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섬과 섬을 둘러싼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해군과 공군의 비중은 급격히 커졌고 전쟁은 바다 위에서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육지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너무 많은 지역과 국가를 끌어들였고 어느 한쪽의 패배만으로는 끝낼 수 없는 규모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전쟁과 태평양의 전쟁은 서로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전쟁의 가장 어두운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홀로코스트, 침묵 속의 학살. 전쟁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또 하나의 전쟁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총과 포탄이 아닌 법과 명령, 행정과 기록으로 이루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전선 밖에서, 그러나 전쟁만큼이나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독일 제3제국을 이끌던 국가사회주의 정권의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는 전쟁 이전부터 특정 집단을 국가의 적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 대상은 유대인이었고 박해는 점진적으로 제도화되었습니다. 1933년 이후 독일 내에서는 유대인을 사회에서 배제하는 법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직업 선택은 제한되었고 공공공간에서의 권리는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이 조치들은 즉각적인 폭력보다 일상에서 서서히 삶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이 배제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갑니다. 유럽 전역으로 점령지가 확대되면서 유대인 문제는 독일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점령지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동유럽과 중부, 유럽 곳곳에서 유대인 공동체는 강제 이주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 독일은 대량 학살을 즉흥적으로 안았습니다. 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격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은 집단 수용이었습니다. 도시 외곽이나 철도 접근이 쉬운 지역에 강제 수용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942년 독일 고위 관료들은 유대인 문제의 최종 해결을 논의합니다. 이 회의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베를린 인근에서 열렸고 학살은 공식 정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시점 이후 수용소는 노동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죽음을 관리하는 시설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기차에 실려 이름도 알 수 없는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철로는 유럽 전역을 연결하고 있었고 그 연결망은 학살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도착한 이들은 노동 가능 여부에 따라 분리되었고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과정은 감정이 아닌 행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류가 작성되었고 명령은 체계를 갖추었으며 사람들은 숫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점이 홀로코스트를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만듭니다. 비인간화는 우발적 폭력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을 통해 실행되었습니다. 점령지의 주민들은 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저항한 이들도 있었지만 대다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합국 역시 이 학살의 전모를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보는 단편적으로 전달되었고 전쟁 수행이 우선 과제로 여겨졌습니다. 그 사이 학살은 계속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이 이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고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죄는 단지 태어난 정체성이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전쟁의 부수적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과 동시에 진행된 또 하나의 중심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이 인간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를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이 학살은 전쟁이 끝난 뒤에야 세계에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수용소가 해방되었고 사진과 증언이 공개되면서 사람들은 그 규모와 잔혹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있었습니다. 침묵은 끝났지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홀로코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장면이 아니라 그 전쟁이 가진 본질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권력이 결합된 이념이 사람을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 그리고 침묵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전선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충돌이 조용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전환점. 전쟁이 가장 어두운 국면을 지나고 있을 무렵 전선의 방향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는 독일과 그 동맹국들이 빠른 속도와 과감한 공격으로 전쟁을 주도했지만
그 속도는 점점 부담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짧게 끝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원과 인력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1941년 여름, 독일은 또 하나의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유럽 대륙의 동쪽, 동유럽과 러시아 평원이 맞닿는 지역을 넘어 소련을 침공한 것입니다. 이 작전은 전쟁의 흐름을 단숨에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히틀러는 이 전쟁이 이념과 영토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동부전선은 그가 경험했던 어떤 전쟁과도 달랐습니다. 거리의 규모부터 달랐고 보급선은 끝없이 늘어졌습니다. 초기에는 독일군이 빠르게 진격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선은 늘어지고 병력은 소모되었습니다. 전쟁은 속도가 아니라 지구력의 싸움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1942년부터 1943년에 걸쳐 동부 전선의 중심에서 스탈링그라드 전투가 벌어집니다. 볼가 강을 따라 형성된 공업도시, 소련 남부의 핵심 거점이었던 이곳은 양측 모두에게 상징적인 장소였습니다. 독일은 이 도시를 점령해 동부 전선의 주도권을 잡고자 했고 소련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를 지켜내려 했습니다. 전투는 장기화되었고 도시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거리 하나하나가 전장이 되었고 병사들은 극한의 상황 속에서 싸웠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포위되었고 후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전투의 끝에서 독일은 결정적인 대규모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패배는 단순한 전술적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흐름이 바뀌는 신호였습니다. 독일은 더 이상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연합국은 처음으로 방역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같은 시기 전쟁은 또 다른 지역에서도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는 지중해 남부 연안을 따라 연합군과 추축군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유럽과 중동을 잇는 통로였고 보급과 해상 통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연합군은 이 전선에서 점차 주도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전쟁 수행 방식에서 대규모 병력과 물자를 투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개별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연합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방역의 흐름은 서유럽에서도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944년 영국 남부 해안과 마주한 프랑스 북부 해안 지역에서 대규모 상륙 작전이 계획됩니다. 이 지역은 영국 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 대륙으로 진입할 수 있는 관문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연합군이 오랜 시간 준비한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수많은 병력과 장비, 해상과 공중의 협력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전쟁은 다시 한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상륙은 큰 희생을 치렀지만 연합군은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유럽 대륙에는 다시 서쪽에서 전선이 열렸고 독일은 동서양면에서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전쟁의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독일은 방어에 몰렸고 연합군은 점점 속도를 높였습니다. 전쟁은 끝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끝이 언제일지는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반격은 시작되었지만 대가는 여전히 컸습니다. 도시는 계속 파괴되었고 병사와 민간인의 희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변화 하나는 전쟁이 더 이상 한쪽의 일방적인 질주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전황근 뒤집혔고 제2차 세계대전은 마침내 끝을 향한 길로 천천히 방향을 틀고 있었습니다. 제국의 붕괴. 전황이 뒤집힌 이후 전쟁은 더 이상 방향을 두고 다투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누가 먼저 어떤 모습으로 무너질 것인가였습니다. 독일과 일본 두 제국은 서로 다른 전선에서 같은 질문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유럽 대륙의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서서히 서진하고 있었습니다. 동유럽 평원을 가로질러 독일의 영향력 아래 놓였던 지역들이 하나씩 해방되었고 전선은 점점 독일 본토로 가까워졌습니다. 동부 전선은 더 이상 방어선이 아니라 붕괴의 통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는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이 프랑스 북부를 지나 독일 국경을 향해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서유럽의 도시들은 해방과 파괴를 동시에 경험했고 독일은 두 방향에서 압박을 받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1945년 소련군은 독일의 수도를 향해 접근합니다. 독일 동부 평원을 넘어 베를린으로 이어지는 길은 전쟁의 마지막 무대가 되고 있었습니다. 베를린은 독일 제3제국의 정치적 중심이자 히틀러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도시는 포위되었고 전투는 점점 절망적인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정규군뿐 아니라 소년과 노인까지 동원되었고 방어는 체계라기보다 버티기에 가까웠습니다. 이미 승부는 결정되어 있었지만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는 더 이상 전선을 지휘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하 벙커에 머물며 현실과 동떨어진 명령을 반복했습니다. 패배는 인정되지 않았고 상황은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명령만으로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945년 4월 베를린은 함락됩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전쟁의 끝을 직접 보지 않겠다는 선택을 합니다. 그의 죽음은 독일 제3제국의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독일은 곧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갈 무렵 태평양 전선은 아직 끝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은 광범위한 섬 지역을 상실하지 했지만 본토 결전을 준비하며 저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미국은 일본 본토의 도시들에 원자폭탄을 투하합니다. 이 무기는 이전까지의 어떤 폭격과도 달랐습니다. 단 한 번의 투하로 도시 하나가 기능을 상실했고 전쟁의 성격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결정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남겼습니다. 전쟁을 멈추기 위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전쟁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일본은 항복을 선언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이로써 공식적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폐허가 되었고 아시아 역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승리와 패배의 경계보다 파괴의 규모가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제국의 붕괴는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시대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세계는 이제 전혀 다른 질서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의 세계.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더 이상 전쟁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유럽 대륙은 광범위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도시들은 파괴되었고 산업 기반은 무너졌으며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국경은 다시 그려져야 했고 국가는 다시 세워져야 했습니다.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유럽 전체가 재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분할되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국가였지만 그 책임의 무게는 독일 사회 전체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국가는 점령구역으로 나뉘었고 과거의 체제는 철저히 해체되었습니다. 전범 재판을 통해 개인의 책임을 묻는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전쟁이 남긴 상처를 완전히 정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시아 역시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제국의 패망 이후 동아시아 지역은 새로운 질서 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식민 지배를 받던 지역들은 독립을 향한 움직임을 본격화했고 제국이 남긴 공백은 곧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세계의 중심은
이동했습니다. 유럽이 오랫동안 차지해왔던 중심 자리는 이제 두 국가로 옮겨갑니다. 북아메리카 대륙의 미국과 동유럽에서 영향력을 확장한 소련이었습니다. 이 두 국가는 같은 전쟁을 이겼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전쟁 직후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시작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가들이 모여 하나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반복을 막고자 한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틀 역시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곧 세계는 또 다른 긴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총성이 아닌 이념과 체제, 영향력을 둘러싼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훗날 냉전이라 불리게 되는 이 시기는 전쟁이 끝났음에도 평화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을 낳은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국가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삶을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침묵과 방관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동시에 이 전쟁은 인간이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보여주었고, 또 어디까지 회복하려 애쓸 수 있는지도 보여주었습니다. 폐허 위에서 도시가 다시 세워졌고, 무너진 질서 위에서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전쟁은 왜 반복되는가? 어떤 선택이 파괴로 이어지고 어떤 선택이 그나마 덜 무너지는 길로 향하는가? 제2차 세계대전은 과거의 사건이 되었지만 그 전쟁이 남긴 흔적은 지금의 세계 질서 속에도 조용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역사는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선택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였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생각을 천천히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야기의 모든 장면을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조용한 여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달빛 지식방은 이야기가 서두르지 않는 공간으로 늘 이 자리에서 차분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